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신인균의 항공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백하 계곡 전투 그 세 번째 시간 총정리. 백하 계곡이 도대체 무슨 전투냐, 항공전 말고 완전히 지상 폭격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백하 계곡 전투에서 이스라엘 공군이 어떤 식으로 무엇을 목표로 왜 또 무엇을 어떻게 타격하고 폭격했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항공전이 벌어졌나, 이 모든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 드럭스토어, 작전명 드럭스토어,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자, 오퍼레이션 갈릴리 평화, 피스 포 더 갈릴리죠. 이게 이스라엘 군이 진격을 해서 베이루트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이루트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인접해 있는 시리아군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군을 이 백하 계곡 일원에서 차단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군이 이 해안선을 따라서 기계화 보병사단을 베이루트로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시리아군의 접근을 막아야 됩니다. 왜냐? 베이루트에서 시리아까지는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시리아군 기갑부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기갑부대가 들어와서. 근데 차단하려고 하니까 이 백하 계곡 일원에 대규모의 시리아 기갑부대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갑부대를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19개, 무려 19개의 이 지대공 미사일 기지가, 사이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시리아의 기갑부대를 폭격하려고 하면은 이 지대공 미사일 없애야 되죠. 이제 이게 바로 드럭스토어 작전, 피스 포 더 갈릴리, 갈릴리 평화 작전의 일환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이렇게 고속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북진을 해야 되는데 시리아군의 저항, 그리고 시리아군의 준비가 너무나 투철합니다. 왜냐? 바로 시리아군은 1973년 욤키푸르 전쟁 때 이제 보고 느끼고 배웠죠. 그래서 이스라엘군과 탱크 대 탱크, 이스라엘군과 전투기 대 전투기 이렇게 바로 붙을 게 아니라 전투기는 지대공 미사일로 잡고 탱크는 대전차 미사일로 잡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된 것이죠. 그래서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RPG-7 같은 이 대전차 보병 무기, 그리고 이제 AT-3 같은 이런 대전차 미사일들을 다량으로 지금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의 우수한 전차인 메르카바라고 하더라도 산악인 이 험지 지역에서 완전히 돈자될 수 있고 공격을 심하게 받고 격파될 가능성이 높죠. 그 욤키푸르 전쟁의 악몽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완전히 항공력으로 분쇄를 하고 나중에 기갑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지금 이제 기갑부대를 진격을 시켜야 되는데 6월 6일 날 이 갈릴리 평화 작전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기 파란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선이 있습니다. 이 초록선이 바로 6월 7일 날까지 확보된 선이에요. 6월 6일 날 작전이 개시돼서 이 서쪽 지역은 신속하게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하루 만에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이 동쪽 지역은,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인접한 지역은 전혀 진격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6월 8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6월 8일 날 이 서쪽 지역은 거의 베이루트 입구까지 다 갔습니다. 그런데 동쪽 지역은 역시 이 백하 계곡 앞에서 돈좌된 상황입니다. 왜냐? 바로 여기에 시리아군 기갑부대들이 다량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갑부대를 깨려고 하면은 시리아군의 지대공 미사일들을 제거를 해야 되죠. 이게 바로 이 작전의 핵심입니다. 자, 1973년도 샘 쇼크, 아랍군의 지대공 미사일의 쇼크, 여기에 완전히 녹아내렸죠, 이스라엘 공군들이. 그때 1973년도 아랍 반공 정권은 이스라엘 공군 기종별 전력 손실을 보면 F-4E 팬텀이 이스라엘 공군 총 177대 중에서 33대가 피격됐습니다. 그리고 A4 공격기 같은 경우는 총 170대 중에서 50세대가 피격됐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박살이 났죠. 그래서 임무 투입 전력 손실률을 보면 이 초전 3일 동안 1220소티 중에서 무려 50대가 손실됐습니다. 소티당 손실률을 보면은 약 4%예요. 4%. 그래서 이걸 보면 2차 대전 때 이 기동성이 워낙 형편없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 현장에 실전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작전 불가 논란을 빚었던 B-17 폭격기의 전력 손실에 거의 맞먹는 그런 손실률이었어요.
이 4% 소티당 손실률 4%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 하면은 한 번 출격할 때 4%씩 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출격을 시키면은 공군력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통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작전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이 완전히 이 이스라엘 공군 제거가 되고 이스라엘 공군 완전히 박살이 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까봐 여기 지금 보시면 팬텀기를 갖다 줬어요. 급하게 막 수송기에다 실어가지고 팬텀기 갖다 주고 막 이랬는데 이 팬텀 보면 꼬리 날개에 WW라고 되어 있어요. 이 WW가 어디냐면은 일본의 혼슈 북쪽에 있는 미자와 공군기지입니다. 주일 미군 팬텀기를 급하게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에 갖다 줄 정도였어요. 이스라엘은 이걸 받아가지고 도색도 새로 못하고 바로 그냥 조종소만 바꿔가지고 전장에 투입할 정도로 이 욤키푸르 전쟁 때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가 이걸 교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규모로 지대공 미사일들을 집어넣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인기를 통해서 계속 시리아의 지대공 미사일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1982년 6월 8일 날 무인정찰기의 항공정찰 결과 SA-6 사이트가 5개가 증강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하계곡 일원에 시리아의 샘 사이트, 즉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는 총 19개소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시리아의 의도를 이스라엘은 간파를 한 거예요. 6월 6일 날 갈릴리 평화작전이 개시가 됐는데 이 지역, 즉 시리아와의 접경 지역이 진격을 하지 않은 것들은 시리아와의 전면전을 염두에 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진격을 했죠. 그런데 이 6월 8일 날 보니까 시리아가 이 지역에 샘 사이트, 즉 SA-6 이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5개를 증강시킨 겁니다. 이걸 보고 이스라엘은 판단을 했죠. 어떻게 판단했냐? 저 시리아가 우리하고 전면전을 할 생각은 없구나. 전장을 레바논 지역으로만 국한하려고 생각했구나. 왜냐? 전면전을 할 것 같으면은 저 수도인 다마스쿠스 인접해서 훨씬 더 지대공 미사일 기지들을 증강을 시켜야 되는데 다마스쿠스 일원은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백하계곡 일원에다가 빼가지고 저기다가 지금 추가시켰다고 하는 것은 다마스쿠스를 비롯한 이 시리아 본토에서는 싸울 생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격을 시킨 겁니다. 이게 시리아는 자신들의 작전 의도가 노출이 된 것이죠. 상대가 이제 판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오퍼레이션 드럭스토어, 작전명 드럭스토어를 발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미 남부 지역에 있는 네게브 사막에서 계속 연습을 이미 수차례 숙달 연습을 한 겁니다. 실제 작전을 할 때 이건 지금 나중에 소련이 분석을 했던 거예요. 소련이 이제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이제 분석한 내용인데 이스라엘은 이 그 지대공 미사일 기지들을 어떻게 공격하냐? 비나이 전술, 그리고 팝업 전술, 로프트 전술 이런 것들을 섞어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동원된 그 폭격기들이 폭격 용도의 전투기들이 F4 팬텀 그리고 이제 A4 공격기 그리고 크피르 전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종류의 전투기들이 동원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팬텀은 직접 들어가서 폭격도 했지만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들 지금으로서는 장거리라고 할 수 없지만 그때로서는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 즉 공대지 미사일을 쏘는 역할들을 팬텀이 주로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팬텀 나머지 두 기체 해서 나머지 전체들은 직접 들어가서 하는 폭격을 한 겁니다. 팬텀이 폭격을 그 지대공 미사일을 쏠 때는 2.5km 고도에서 지대공 미사일을 쏘고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팬텀, A4, 크피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직접 현장에서 폭격을 할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 고도가 60m 고도로 들어갑니다. 이건 최고 고도예요. 그러니까 최고 60m 고도, 더 낮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서 이제 샘 사이트 입구에 딱 가서 바로 그냥 팝업을 시도해가지고 내려꽂으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비나이 전술을 쓴 것이죠. 비나이 전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들어가면서 팝업을 하면서 폭격을 합니다. 폭격을 하고는 다시 이 전투기가 오른쪽으로 빠져줘요. 왜냐? 지금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니까 언제 지대공 미사일이 작동이 돼가지고 우리 전투기를 공격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뭐 사방 살피면서 하다 보면은 폭격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1번기가 들어가면서
1번기는 이제 기습이니까 그다음부터 2번기부터는 이미 존재를 노출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번기는 신속하게 팝업을 하고 들어가면서 폭격을 한 후에 빠지면서 직진해서 빠지지 않고 옆으로 선회하면서 빠져줍니다. 그러면서 뒤를 봐주는 것이죠. 뒤에 2번기가 들어올 때 2번기를 향해서 지대공 미사일들이 솟구치는지 안 솟구치는지 그걸 이제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기도 역시 폭격을 하고 꺾으면서 3번기가 들어오면서 폭격을 하는데 지대공 미사일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봐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B9 전술인데 이런 식으로 폭격을 하고 꺾어주면서 뒤를 봐주고 이런 식의 전략을 하면서 이것은 이제 멍텅구리 폭탄이나 클러스터 탄이나 이런 폭탄을 떨어뜨릴 때 그렇게 했고, 로프트 전술 이거는 이제 레이저 유도 폭탄 쏠 때는 레이저 유도 폭탄은 이 SA6의 사정거리 밖에서 로프트 즉 이제 확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사정거리 밖이니까 여기는 뭐 비나이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를 못 때리니까. 그래서 로프트 하면서 폭탄을 던집니다. 던지면서 자기는 사정거리 밖에서 선회해서 빠져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레이저 유도 폭탄 상대적으로 장거리니까 이것은 사정거리 밖에서 로프트 하면서 던지면서 빠져주고, 그리고 이제 마크 80이나 마크 83 같은 500파운드, 1000파운드 이런 폭탄들은 비나이 전술 들어가면서 던지고 폭탄을 던지고 폭파하는 거 보면서 자기는 바로 빠져주면서 뒤를 봐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라고 나중에 소련이 이제 정보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양방향 무선 시스템이에요. 양방향. 우리 이제 무전기 이렇게 하면 칙칙칙칙 내가 버튼 누르면은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상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칙칙칙칙. 그런데 그렇게 막 급해가지고 막 나도 누르고 저기도 누르고 하다 보면 아무도 못 듣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양방향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내가 떠들어도 저기도 떠들어도 되고 서로 막 떠들면서 듣고 막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긴박한 상황인데도 통신이 다 됐던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지대지 미사일인데 지대지 대레이더 미사일을 대량으로 이제 깔아놨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는 딜라일라라고 영어권에서는 읽고 저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데릴라라고 하는데 이런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데 지금은 그때는 이것을 이제 표적기로 썼어요. 디코이로 썼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량 가지고 있었던 것.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을 교란하면서 폭격 작전에 들어갔는데 이제 작전명 드럭스토어가 발동된 겁니다. 그래서 첫날이 됐습니다. 바로 첫날 6월 9일이죠. 6월 9일 날 첫째, 디코이, 즉 미끼용 딜라일라 무인기를 대량으로 사격합니다. 이 딜라일라 무인기가 쫙 날아오니까 시리아군은 보고 이게 이스라엘 전투기구나 해가지고 즉시 19개 지금 쫙 깔려있는 이 지대공 미사일들이 전부 레이더를 쫙 켜고 딜라일라 미사일을 적 이스라엘의 전투기로 착각하고 그것을 요격하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리아군의 지대공 미사일들이 이 딜라일라 미사일을 오인하고 전투기로 오인하고 사격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즉각 이스라엘은 저 SA6 또 SA2들이 여기저기 있구나 하는 것을 딱 알게 되고 그 노출된 위치를 향해서 즉각적으로 사격을 시작하죠. 그래서 케레스 대레이더 미사일 그리고 제브 지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사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접 지역에 있는 육군 포병들이 역시 그 방공망 진지에다가 제압 사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포병과 미사일이 순식간에 제압 사격을 확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막 꽝꽝꽝 한참을 때리고 나서 4분 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포병이 때리고 미사일 날아가고 하는데 전투기가 날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 전투기가 우리 미사일에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 분리, 공격 분리를 하는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또 전투기가 폭격할 때는 포병이 사격을 멈추고 포병이 사격할 때는 전투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포병이 노출된 적 그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향해서 사격하고
지대지 미사일들을 쏘고 하는 이 제압 사격을 쫙 한 후에, 그리고 나서 4분 후에 이제 아군 이스라엘군 전투기들이 대량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몇 대가 들어갔다 이거는 나오진 않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소련의 분석 자료를 보면 한 120에서 160대 정도는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보는 겁니다. 이 폭격 용도로만, 제공 용도 말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는데요. 여기 아랫부분에서 들어간 것들은 크피르 전투기들입니다. 크피르. 이 항속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지상을 따라서 들어가고요. 항속거리가 긴 팬텀과 A4 공격기는 바다를 우회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북쪽에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크피르 전투기들은 남쪽에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이제 공격기들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은 1파, 2파, 3파 해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세 번에 걸쳐서 축차적으로 때립니다. 자, 1파는 F4 팬텀인데, 팬텀의 1파는 미사일들을 주로 장착을 했어요. 대레이드 미사일, 그리고 매버릭 미사일 이런 것들을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2파는 GBU-10이라고 하는 2000파운드 폭탄, 그리고 3파는 마크 82라고 하는 500파운드 폭탄, 마크 83이라고 하는 1000파운드 폭탄, 이걸 이제 3파가 때렸고, A4 공격기는 1파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파에 CBU-58이라고 하는 클러스터탄, 확산탄 있지 않습니까? 클러스터탄을 때렸고, 3파에는 역시 마크 82, 마크 83 같은 500파운드, 1000파운드 멍텅구리 폭탄을 던졌죠. 그리고 크피르 전투기, 남쪽에서 들어갔죠. 크피르 전투기들은 1파에는 마크 82, 마크 83 같은 이런 멍텅구리 폭탄을 쏘았고, 2파에는 CBU-58, 이 클러스터 확산탄을 쏘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기종을 역시 또 각각 해가지고, 제파벨 공격 목표는 제1파 F4 팬텀은 레이더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합니다. 크피르는 이 미사일을 통제하는 벤 차량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비 탄약 보관 시설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더가 대부분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2파는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폭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A4 같은 경우는, A4와 크피르 같은 경우는 발사대 그리고 전 시설을 폭격을 합니다. 그리고 F4 팬텀은 잔여 레이더와 통제 벤을 공격합니다. 3파는 이제 크피르는 빠지고 F4와 A4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전투 공격기가 되는데, 이동식 지상 요격 통제소, 이제 벤 차량하고 뭐 이런 차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타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제파 공격을 하는데, 2파 같은 경우는 확산탄이 주로 들어가 있어요. 확산탄은 뭐냐면은 확 퍼져서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레이더, 미사일 이런 것들은 1파에서 대부분 때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때려야 되는데, 하나하나 파괴하려면 어렵죠. 그래서 한꺼번에 때려야 되니까 이제 확산탄을 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공격 패턴을 잡았습니다. 이때 시리아는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해가지고 미그 21, 미그 23 이렇게 해서 총 3개 비행대대 규모의 전력 약 60대 정도의 전투기를 스크램블, 요격기로 확 보내버립니다. 이제 드디어 시리아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군은 이런 요격 전력 통제를 합니다. 일단 지금 이제 시리아 전투기가 확 60대나 지금 달려오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공력이 베카 계곡 이 공력이 굉장히 작습니다. 레바논 같은 경우가 뭐 영토가 아주 작죠. 그래서 이론 다 해봐야 우리 경기도보다 작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이스라엘군 공군 참모총장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행기를 집어넣으면 우리끼리 엉켜가지고 우리끼리 오발사고 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인접 지역에 편대 군두를 띄워놓지만 실제적으로 저 전장에, 베카 계곡 전장에 공대공 전투하러 들어가는 우리 아군 전투기는 한 개 편대, 4기로 이루어진 한 개 편대, 즉 한 번에 4대씩만 엮는다. 그렇게 해서 전투를 하고 빠지고 그 다음 편대가 들어가서 전투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군이 설계를 한 거죠. 그렇게 한 개 편대만 투입한다. 그래서 이제 모토는 적 미국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잡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 작전의 핵심은 땅에 있는 저 지대공 미사일 19개 기지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지, 시리아의 미국이들을 하나라도 더 잡는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충실하자. 그래서 너무 많은 전투기를 집어넣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공군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전과가 미그 23 플러거 전투기 12대를 격추를 했고 미그 21을 15대를 격추했어요. 토탈 27대를 격추를 했고 이제 지대공 미사일을 파괴하는 본연의 작전이죠. 이 데드 작전은 완전 파괴를 17개 기지, 총 19개 기지 중에서 17개를 완전 파괴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대파 2개, 나머지 2개는 대파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카 계곡 일원의 시리아 샘 사이트 19개소 작전 개시 35분 만에 작전 능력을 상실시켰습니다. 첫날의 전과였어요. 이제 둘째 날이 됐습니다. 시리아군이 이제 이쪽으로 다시 11개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추가 증원합니다. 왜냐? 첫날 19개가 다 부서져 버렸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들, 지대공 미사일 기지들 쫙 해가지고 11개를 추가 증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스라엘의 무인정찰기들이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저것들이 더 오구나 해가지고 그것들마저 다 깨버리는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들 다 깨는 작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시리아 공군의 반격 작전과 전술은 뭐냐? 일단 이스라엘 기갑부대 진격을 막기 위해서, 왜냐 이제 지대공 미사일들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튿날부터는 이스라엘 공격기들의 목표는 이제는 지대공 미사일이 없으니까 지상에 있는 시리아군의 탱크들입니다. 지상군들입니다. 이 지상군들을 이제 폭격을 하러 막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리아군이 지대공 미사일 11개 기지를 더 집어넣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리아 공군은 자기네들도 캐스를 하는 겁니다. 캐스 뭐냐? 바로 이제 이스라엘 기갑부대들이 막 들어오니까 위에서는 자기네들 이스라엘 공군이 그 폭격기들이 시리아군들을 때리면서 또 지상에서는 이스라엘 탱크들이 기갑부대들이 진격을 하니까 시리아군은 수호이 22 폭격기들을 보내가지고 공격기죠. 보내서 이스라엘 탱크 기갑부대들을 때리는 이 캐스 작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호이 22 공격기 를 2개 비행대대 규모를 투입을 하는데 이 수호이 22는 공격기니까 이제 기동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수호이 22 호위를 위해서 각 대대마다 미그 21 전투기 1개 대대를 전담해서 근접 호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고도에서는 수호이 22가 이스라엘 탱크들을 때려야 되니까 이스라엘 공군이 가장 강력한 F-16이나 F-15 같은 것들이 이 수호이 22를 공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그 23을 보내가지고 고고도에서 이 이스라엘 전투기하고 전투하기를 유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고고도에서는 미그 23, 미그 25를 보내서 이스라엘 전투기의 하위급인 F-16, F-15와 전투를 시키고 이때 밑으로 수호이 22를 침투시켜서 이스라엘 기갑부대를 때리는 작전을 세우고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파 1돌입 시 대규모 교전이 발생해서 시리아의 미그 21과 수호이 22가 대량 손실했고 그들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전과는 뭐냐? 공대공 전투에서 미그 23 10대가 격추됐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미그 21 또 10대가 격추됐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수호이 22 공격기가 6대가 격추됐고 가젤 헬기 2대가 격추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탈 34개가 격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잔여 어제 7개가 완파됐고 2개의 샘 사이트가 대파됐는데 나머지 2개를 완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증원되어 오는 이 11개 기지도 또 완전히 경멸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은 이 시드, 그러니까 방공망 제압, 데드, 방공망 파괴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제는 헌터킬러까지 하는 거예요. 왜? 이날 팬텀기가 추가 증원되어 오는 이 샘 사이트에 의해서 이스라엘 팬텀기 하나가 피격돼서 격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군들은 이제는 아예 예정되어진 이 어떤 그 목표만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저기 있다 그러면은 표적을 아예 헌팅하러 다니는 거예요. 헌팅하다가 저기 있다 하면 바로 때려버리는 이 헌터킬러 작전까지 하게 되는 그런 전과를 바로 이 둘째 날 올리는데, 이 둘째 날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백화계곡 전투의 첫 번째 에이스였죠. F-16 에이스 바로 이 둘째 날 활약을 했고요. 또 F-15 에이스 중에서 나베 소령이 바로 이날 활약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군은 방공망 그리고 조직적 저항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사실상 방공망이 붕괴됐습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공군은 완전히 집중적으로 캐스를 실시하는 거예요. 뭐냐? 바로 시리아 지상군들 완전 때려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방공망을 더 이상 투입하지 못하고 시리아 공군은 이스라엘 공군이 자기네들 지상군을 때리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스크램블 하러 이제 그 미그 23, 미그 25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그 23, 미그 25 뭐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고고도에서 이제 유인을 하고, 그리고 미그 23 BN을 또 보내, 이건 지상 공격에 특화된 버전이에요. 이걸 보내가지고 또 역시 그 미그 21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수 22는 너무 기동성이 안 된다. 이래서 빼고 이제 미그 21, 23 BN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탱크 기갑부대들에 대한 공격 폭격 작전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사실은 뭐 저 광역적으로 이스라엘 공군이 전자전을 하고 있었죠. 전자전 제밍을 한 겁니다. 이때 이제 나중에 시리아 공군 조종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10에서 15km까지 접근하면 레이더가 먹통이 되었고 적기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우리는 레이더뿐만 아니라 지상 관제소와 교신까지 교란으로 불능 상태였다. 혼자서 싸운 겁니다. 일단 임무만 가지고 가서 혼자서 싸운 거예요. 시리아는 완전히 그냥 지고 싸운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의 이스라엘 공군의 전과는 미그 23 10대 격추, 그리고 미그 21 8대 격추, 그리고 수호 22 2대 격추, 그리고 SA-34의 가젤 1기 격추해서 토탈 21기를 격추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엄청난 전과를 올린 상태에서 휴전이 성립되었습니다. 역시 이제 이 작전하는 이날이 바로 제가 백화계곡 전투 2탄에서 F-15의 두 번째 에이스였죠. 요람 페레드 소령의 이야기가 또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바로 휴전 30분 전에 벌어지는 전투였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일간에 걸친 백화계곡 전투, 드럭스토어 작전이 끝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의 지대공 미사일 19개 기지를 박살을 내버리고 작전에 성공했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 증원되어 오는 시리아 공군기들을 박살을 냈죠. 이런 전과를 올리고 했던 이 드럭스토어, 오퍼레이션 드럭스토어가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래서 작전 완벽 성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리아 증원을 차단했고요. 그들은 목표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육군은 공군의 압도적인 화력 지원에 힘입어서 동레바논 시리아 주력 개멸, 그리고 베이루트, 다마스커스 고속도로 통제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작전에 성공을 하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토탈 88대, 또 어떤 기록에 따라서는 그 86대, 그래서 88대인지 86대인지 이렇게 좀 기록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이렇게 격추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드럭스토어 작전에서는 82대인데 6월 7일부터 이제 그 전과는 있기 시작했어요. 드럭스토어는 9, 10, 11 사흘간이고 그 전에도 이미 전투가 붙었기 때문에 몇 대를 격추를 시킨 상태로 드럭스토어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6일간의 피스포드 갈릴리 작전에서는 총 88대에서 86대를 격추했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공대공 미사일로 무려 77대를 격추를 합니다. 그리고 기관포로는 5대를 격추를 시켜요. 이런 엄청난 전과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항공전에서 그 공중전투에서 기관포는 이제 사라지고 미사일 시대가 확실하게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나중에 소련이 분석한 자료인데 이스라엘 공격기들이 이런 식으로 산파로 들어와서 공격했다. 중간에 한 60대, 그리고 북쪽에 20대에서 30대 정도, 남쪽에 20대에서 30대 정도, 그리고 이제 크피리 전투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소련이 이거 분석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엄청난 전과에 충격받은 미국과 소련이 각각 이스라엘, 시리아의 분석팀, 그리고 진상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소련은 방공부사령관이 직접 진상조사를 위해 시리아 행을 갔습니다. 왜냐? 자기네들은 이런 작전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드 작전만 했지 이렇게 방공망을 아예 파괴시켜버리는 데드 작전을 정말 처음 본 겁니다. 미국, 소련 깜짝 놀랐죠.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자, 미군은 그 백화계곡 전투를 보고 적극적으로 이 전쟁 작전 이런 전문 학습 그리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개발한 이 교리, 전술 등을 채택해서 1991년 걸프전 항공작전에 활용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알려드린 이 82년도의 베카 계곡 전투에서 이스라엘 공군이 보여준 이 작전 그리고 파괴력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86년도에 있었던 미 공군의 사상 최장거리 포격 작전인 엘도라도 캐년 그것들과 비교해 보면은 엘도라도 캐년보다 그 규모만 컸고 동원된 전력이 뭐 그냥 스펙타클했지 실제적으로 정말 목적지에 가서 때리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 공군이 훨씬 더 잘했지 않습니까? 미국 공군보다. 그 엘도라도 캐년은 이 베카 계곡 전투보다 4년 뒤인데도 그렇습니다. 왜냐? 아직도 미국은 그때까지도 작전 교리 전술을 이스라엘 이걸 보고 계속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적용을 못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 해가지고 걸프전 할 때쯤은 미 공군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처럼 대드 작전을 할 수 있게 된 전술을 채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소련은 베카 항공전 분석 후에 서방과의 기술 격차에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 레이건의 군비 경쟁 도발에 더 딸려 들어가게 됐죠. 우리가 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살려가면 더 개발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함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군사비에 더 많이 투자했고 그러다 보니까 망하게 된 부분에 중요한 일조를 하게 된 게 베카 계곡 전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멋지게 해낸 이 이스라엘 공군. 그러면 지금 이제 4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 공군과 40년 전의 이 베카 계곡 전투 당시의 이스라엘 공군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어떨까요? 보겠습니다. 첫째, 다중 고속 고용량 실시간 데이터 링크 이 통신체계 되느냐? 뭐 어마어마한 통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노, 안 된다 이겁니다. 플랫폼별 전자전 전투력 증강 되냐? 한국 안 됩니다. 그리고 쌍방향 동시 통신 무전 체계 되냐? 우리는 뭐 무전기 버튼 잡아버리면 먹통 돼버리지 않습니까? 쌍방향으로 안 되죠. 내가 말할 때 상대가 말하는 건 우리는 못 듣지 않습니까? 내가 버튼 눌러버리면 상대의 말이 끊어져 버리죠. 상대도 버튼 누르고 있으면 서로 간에 이제 먹통돼 버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때도 쌍방향 동시 통신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안 되죠. 그리고 디코이 대량 운용 능력이 있냐? 우리 없죠. 뭐 일각에서 뭐 하피 1, 하피 2 이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무인 자폭 드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디코이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속도가 최소한 전투기 속도 정도 나와줘야 저기 레이더가 이거 전투기 같은데? 라고 속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피는 느립니다. 그래서 안 되죠. 그리고 광역 전자전 재밍 하는 이 수행 능력이 있냐? 우리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셀렉티브 재능, 광역은 안 돼도 하나하나 타겟팅해서 쟤만 좀 재밍해서 저 레이더만 재밍하자, 저 전투기만 재밍하자. 이거 됩니까? 지금도 안 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당시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한심한 것은 이 시드 작전, 데드 작전 이런 것들을 하는 전술을 개발할 역량이 있냐? 우리 공군은 이런 전술을 개발할 역량이 없습니다. 이 댓글을 보고 공군에서 우리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시드 작전, 데드 작전 하는 단독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냐? 방공망 제압을 하는 이 단독적인 작전 계획을 그전에는 전술을 개발할 역량이 있냐? No. 그럼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 한국 공군이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있는 이 수많은 이 목표들 이런 것들을 타격하는 이 순서조차도 우리가 못해요. 역량이 안 돼요. 미군이 해주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동안 지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우리가 40년 전의 이스라엘 공군보다 지금도 더 못하다. 라는 이런 정말 심각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 공군 사관학교에서는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배우면 뭐합니까? 그것을 현장에 적용해야죠. 그래서 우리 공군이 전투기만 많이 느리고 전투부대만 많이 느리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정말 내실을 다지는 전자전기, 통신능력 이런 것들을 해나가자. 기초를 탄탄해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베카 계곡 전투 총정리 바로 작전명 드럭스토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